김현정의 뉴스 쇼.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조치다. 살인정권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최대 작전을 지원하겠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이라 그리 놀랍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2달 가까이 도발을 멈추고 있는 북한이 다시 도발을 시작하진 않을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막상 발표가 되고 나니 걱정이 더 커진 사람들, 바로 포항의 수험생들입니다. 교육부는요, 예정대로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고 만약에라도 시험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 포항 6천 명에 대한 구제책은 차후에 따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연 이들만을 위한 뾰족한 구제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부디 최소한 적어도 그날만큼은 여진 없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참 자연의 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아침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번째 포인트, 이 북한 소식부터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테러 지원국 9년 만에 낙인입니다. 예, 재지정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자들의 추가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 살인 정권을 고립하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던 게 1988년 그 대한항공 폭파 사건 직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됐다가 2008년 핵시설 검증에 합의하면서 그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9년 만에 다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죠. 근데 재지정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재무부가 내일 그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고 또 2주 후에는 그 제재가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할 수만 있다면 김정은과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말도 하고 북한도 한 2달가량 도발 자제하고 유화 공론이 좀 조성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북한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찾지 못했다는 게 아마 미국의 결론인 듯한데요. 위기 고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그래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발표 직후에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미 북한은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죠. 그래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중국의 대북 특사가 빈손으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좀 판을 흔들어 보려고 이런 조치 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지켜보죠. 네.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오락가락 입장이 흔들리는 공수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심사 소위원회를 열고요.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공수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최종 입장이 관건이죠. 그런데 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하는 기관이라면 공수처든 뭐든 설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법사위원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 말이에요, 이건? 네. 적폐 수사에 한창인 검찰의 불만을 터뜨리면서 입장 변화를 시사한 대목이죠. 그런데 이후에 홍준표 대표는 다시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충견이고 공수처가 맹견이에요? 그렇게 해석되는 대목이죠. 그렇게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모습이네요. 공수처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네, 최장기간 조각의 완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 임명 얘기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홍 후보자를 오늘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요? 야권의 반대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2번 연속 무산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새 정부 1기 내각이 출범한 지 196일 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조각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인사 갈등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 같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아직 지명되지 않은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야당이 아마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를 연일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불똥이 검찰 특활비로 튀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활비 여기저기서 특활비가 날립니다. 어제 검찰이요 최경환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의 특활비와 관련된 수사가 정치권 전역으로 확산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의 특활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이 준 특활비만 수사할 게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준 특활비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아니 홍준표 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그 특활비로 생활비 썼다고 말했던 분 아니냐. 그 유용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좀 헷갈리시죠. 시작은 국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는 그 특활비였는데 그 후로 막 여기저기서 툭툭 특활비 얘기가 나오니까 대체 뭐가 뭔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거는 되고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건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분의 설명을 좀 들어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특수활동비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거든요. 네네. 예, 이게 지금 모든 정부기관에 다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대부분 모든 정부기관은 아닌데 예. 많은 정부기관들이 이제 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고 있죠. 쓰고 있고. 근데 원래 이 특활비는 예. 기재부 예산 지침에 따르면은 예. 기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그러니까 영수증을 네. 끊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서 특활비란 명목으로 배정된 것이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 90%가 국정원, 국방부, 경찰 이 세 곳에서 쓰고 있어요. 국정원, 여기 다 국방부, 정보 내지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군데 이외에는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 또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 10% 가지고 다 나눠서 특활비 조금씩 주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요. 국정원이 특활비를 007 가방에 담아가지고 청와대에 상납했다. 그 액수가 40억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두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이랬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무슨 국회 정보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검찰도 그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줬다는 말이 나오고 근데 그건 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아니 뭐 대체 어떤 특활비는 줘도 되고 어떤 건 상납이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목적 용도 등을 엄밀하게 따져야지. 예. 그냥 똑같은 돈이라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다는 돈도 그게 작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뇌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빌린 돈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찍었어도 돈의 뭐 사용세가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만일 이제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줬다면은. 예. 준 것은 일단은 국정원 돈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게 되기 때문에 그게 공금 유용이 되는 것이고요. 공금 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걸 뇌물의 목적으로 줬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지금 법무부에 줬다는 그 특활비 이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앞에 것하고는 좀 많이 성격이 다른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관행 자체가 잘못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서울지검장 이영렬 씨하고 이제 안태근 국장이 그 부하들 데리고 같이 이제 서로 격리하는 어떤 술자리 만찬 자리 가져가지고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특활비를 줬죠. 이 팀한테 주고 저 팀한테 주고. 특활비를 상대에게 주는 그 되게 특활비가 수사와 기밀이 요구되는 어떤 정보 계통에 써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런 어떤 어디서든 좋다는 식으로 눈먼돈처럼 이렇게 배정해서 나눠줬었던 관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 부처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받고 있는 특활비. 예. 그 특활비도 그런 성격의 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도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행 속에서도 관행을 넘어서서 어떤 불법이 되는 행위. 예를 들면 국정원이 특정한 자기들의 어떤 특활비가 계속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게 문제되니까. 예. 문제되니까 당시에 이제 그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자기들이 특활비를 갖다가 뇌물처럼 줘가지고. 예. 국정원 좀 봐달라고 했다면은, 예.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한테 준 특활비는 가치가 이제 산하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 우리가 특활비가 이 정도 있는데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같이 쓰자. 이렇게 준 거면은 관행적으로 괜찮다는 거고. 법무부의 특활비가 법무부의 특활비가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용처로 비목으로 해가지고 나뉘어져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예. 그거는 예를 들면 국회 특수활동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 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국회 80억 정도가 뭐 이 당의 원내대표 대표한테 주고. 입법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그 의원 연구단 단체 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명목 자체가 일단은 원래 기재부의 지침하고 다르다라는 지적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가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법활동 지원 이런 거는 특활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앞으로 계속 쓰라. 예. 이제 그런 이제 개선책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국회 특수활동비 중에 국회의장이 쓰는 명목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국회의장도 일정하게 관례대로 쓰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법무부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중에 법무부 장관이 쓴다거나 검찰국장이 쓴다거나 이런 거는 항목이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지만 다 그렇게 나뉘어서 이제 썼다. 그렇죠. 업무를 위해서. 예, 가능적으로 쓴 건데, 그렇게 쓰는 문제하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편법하고 그다음에 그 쓰면 안 되는 데다가 쓴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공범인데 가져다가 집에서 생활비로 쓴 거 이런 거는 명백한 불법이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그러면요, 노 대표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특수활동비에도 블랙, 그레이, 화이트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 용어의 뜻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 느끼시는 바로 그거.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문제가 있던 어떤 법에 의해서 쓰여왔던 합법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편법적으로 쓰는. 그게 이제 그레이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완전히 불법으로 쓰는 것. 그럼 블랙. 이 돈을 가지고 뇌물로 줬다거나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썼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생활비로 썼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전부 다 불법인 거죠. 자,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매월 청와대에다가 장납했다는 그 특수활동비는 뇌물의 성격. 게다가 그걸 가지고 뭐 이걸 피부미용에 썼다거나 여론조사에 썼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이건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으니까 블랙인 거고. 검찰이 친박계 최경환 의원도 1억 받았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요 혐의 잡고선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는 게 뭔가면은. 그게 불법이 안 되려면은 최경환 그 의원이 뭐 국정원의 그 뭐 비밀 공작의 공작원으로서 활동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불법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뭐 국정원의 비밀 공작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여지지 않기 비밀 때문에. 비밀 공작원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블랙이다. 그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되진 게 아니죠. 불법이죠. 그러면 특히나 청탁이나 뭐 이런 그 청탁의 대가로 준 거라면은 명백한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이건 뇌물죄까지. 최근에 한 언론이요. 일부 국회 정보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막 그 이름까지 지금 찌라시로 돌아다니는데 검찰이 이거는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건 덮어두는 거다. 문제가 이제 커질까봐 정치권으로 이렇게 안 그래도 검찰이 자기들의 어떤 그 권한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높으니까. 이 확대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덮어두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 국회의원들이 예. 국정원의 어떤 그 비밀 공작에 가담해가지고 예. 그 공작금으로다가 공작 활동비로다가 돈을 받았다면 합법이지만 예. 다른 용도 내지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은 다 불법이에요. 아, 이거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불법이죠. 다른 데가 아니라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라고 봐서 이거는 합법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아, 그거나 오히려 그 예를 들면은 법사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받았다면은 예. 이거는 지금 같으면 부정청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블랙이라고 그 상호 관계가 예. 이게 청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를 줬다면 포괄적 뇌물죄 구체적인 어떤 대가가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좀 봐달라, 법무부에서 좀 깎지 말아라거나, 알겠습니다. 법무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거나, 예. 이런 청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포괄적 뇌물죄가 바로 되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다. 지금 이게 그렇죠. 검찰이 수사 대상 아니라고 자꾸 하면은 이거는 덮고 가려는 그런 제스처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특활비에 관련된 이야기가 커지자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예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그 특활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홍준표 대표는 생활비로 썼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여당 쪽에서 나오자 홍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SNS에다가. 생활비로 썼던 건 아니다. 그때 그 수령 즉시 한 4, 5천만 원을 한 달에 받았는데 정책위 의장한테 정책개발비로 1,500만 원, 원내 행정국에 700만 원, 원내 수석하고 부대표들한테 격월로 각 100만 원씩 줬고 야당의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 비용으로 쓰라고 매월 보조를 했다. 생활비로는 안 썼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본인 입으로 생활비로 썼다고 얘기해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용처가 있다고 이렇게 둘러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큰 당의 그 당대표 잘 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줬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여당의 대표가 돈으로 야당을 매수했다. 그거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고 당시에 그 야당 원내대표 했던 분이 어저께 예.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 없다. 그래서 이게 돼서 그 사과 해명하지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게 그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진술은 좀 심각하게 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야당 원내대표 누구세요? 예, 원혜영 원내대표가 어제 그러셨죠. 네네.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해명이 또 여기에 대해서도 나와야겠네요.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닷새 전 새벽이었는데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작업 중이던 동료를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 차량 뒷바퀴에 치여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환경미화원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어느 환경미화원의 죽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교통사고 당하는 거는 이건 잊을만 하면 터져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렇죠. 사실 제가 통계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사망사고나 아니면 교통사고 통계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춘천 환경미화원 형제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게 형은 트럭 몰고 동생이 앞에서 쓰레기 치우고 그랬던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트럭 앞에서 청소하던 동생이 형이 몰던 트럭 앞에 끼어서 음주운전 차량이 차 앞으로 돌진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는 청각 장애를 가진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30년 모범근로상 수상을 앞두고 있어서 더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이렇게 사고 위험을 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 정말 그냥 그 신문에 한도막 나오고 넘어갈 만한 뉴스로 처리가 사실은 됐는데 오늘 김성환 씨가 다시 꺼내오셨어요.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지역신문에 기사 몇 줄 나는 게 고작이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행간이었군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닷새 전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도 그래요. 저 몰랐어요. 이런 문자 많이 와요. 네. 처음 듣는다. 제가 알기로는 한 전국신문, 전국지에서 한 군데 정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신문에서는 좀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환경미화원이 이런 얘기를 토로합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이 사망하면 전 국민적인 애도와 성금이 답지하고 국가 유공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을 끄는 일만큼 필요한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면 지역신문에 기사 몇 줄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개죽음이라는 한마디로 자조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환경미화원 분들이 스스로 네, 우리 맞습니다. 일하다가 죽으면 개죽음이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신대요. 근데 과거에는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 아주 큰 뉴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회성 뉴스, 사회면 뉴스의 주요 뉴스 정도로 취급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네. 그리고 열악한 근무 시태도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 난 교통사고 소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목하는 언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뭐 물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실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네,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종량제 봉투값만 올랐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계속 이제 올리니까 예. 종량제 봉투 사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는 이유 중에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있지만 환경미화원 처우도 개선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 교통사건 사고도 신호수 한 병만 더 있었다면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타고 그분들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3인 1조로 움직여야 돼요. 운전수, 신호수, 쓰레기 수거. 아까 쓰레기 수거하는 분이 있고 이제 신호 저 차 온다 비켜 뭐 출발해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해 주는 다른 차들이 올 때 조심하라고 있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3인 1조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실은 2인 1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운전을 해야 되고 다른 한 분은 쓰레기를 막 수거해야 되니까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하긴 저도 3분 탄 쓰레기차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요. 3인 1조가 원칙인데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 최저가 낙찰제도 때문입니다. 여기도. 이 지자체에서 청소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용역비가 쌓일수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최저가 입찰을 하는 건데요. 그럼 용역업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써야 할 인력도 줄여서 비용을 보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처우는 과연 세계 몇 위일까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당연한 것은 없다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거리 청소는 왜 꼭 새벽에 해야 하죠? 아침에 출근길에 깨끗한 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낮에 청소하면 안 되나요? 아침에 조금 더 지저분하고 낮에 깨끗하면 안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환경미화원이 일을 했었어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10년 전부터 근무 시간을 일출 이후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침 7시 4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25분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났을 때 왜 열차 운행 시간에 근무를 하다 참변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쳤던 거 지적해 주셨어요. 김성환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쳤던 부분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환 씨한테 인사 주셨네요. 1부 여기서 줄입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6270님, 저희 남편도 환경미화원인데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꼬리뼈가 부러져 치료받았습니다. 김남민님, 환경미화원들은요, 사고 당해도 자비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정숙형님도 지금까지는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최저가 입찰제인지 몰랐다. 문자도 많이 들어오네요. 잠시 후 제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2014년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피해자였던 박창진 사무장이요, 어제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항공에 복직을 해서 잘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일까요? 박창진 사무장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에서는 이 특활비 논란, 또 정계 개편 문제로 시끌시끌한 여의도 정치판 상한가 하한가, 이준석, 허성무 두 분과 함께 짚어보죠. 그리고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요즘 문학계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젊은 작가 한 분을 만납니다. 어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으로 선정이 된 분이에요. 박준 시인. 시집을 딱 한 권 냈는데 제목부터 참 매력적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예. 이 시집의 시인 박준 작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그동안 우리 머리 한켠에서 잊혀졌던 이름이 있죠. 박창진 사무장.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넷상에서는요, 박창진 사무장의 이름이 오후 내내 눈에 띄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박 사무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회사에 복직해서 근무 중인 걸로 아는데 왜 이 시점에 다시 소송일까요? 자, 직접 만나보죠. 박창진 사무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저희 마지막 출연하셨던 게 올 4월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휴직을 하고 이제 복직을 한 상태로 출연을 하셨던 건데. 네네네. 그동안 잘 못 지내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 계획을 밝히셨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든지, 혹은 뭐 반성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 그런 게 없는 이상 강제력에 의해서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한 거고요. 그래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금 그 대상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는 나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죠. 하나가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그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노동 현장에 와서 지금 겪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가 부당한가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제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업무에 복귀한 후에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들을 좀 받으셨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당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던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이제 팀장이라는 위치로 진급을 하고 그 직위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라인 팀장하고 일반 승무원하고 이렇게 나뉘는 거죠? 비행기 안에 탄 승무원들 중에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격 갱신이 요구됐고 영어 방송. 이 제가 이제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저는 이제 팀장 자격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 승무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본인 책상 빼기가 아니냐. 책상 빼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 한직을 주고선 당신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의 암묵적인 징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배경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직급상은 사무직이란 직급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로는 그냥 일반 승무원 역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뭐 이코노미에서 이제 갓 입사한 승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회사 측에서 이러더라고요. 라인 팀장으로 근무하려면은 영어로 기내 방송하는 방송 A 자격 이런 거를 이제 회사 시험을 취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박창진 사무장님이 탈락을 했다. 그래서 팀장 자격을 못 주는 거지. 이게 뭐 징계 차원 안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회사가 이제 제시하는 지금의 얘기는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대한항공 내에 자격책 검증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영어 방송문을 읽고 테스트를 받는 거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90점을 통과 못했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땅콩회항 사건 이전에도 이 시험을 박창진 사무장은 통과하지 못했었다. 땅콩회항 사건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4년 그 초부터 해서 2015년 6월 달까지 일단 본인 자격은 유지를 하되 강화된 자격 요건 하에 다시 모두 시험을 쳐서 갱신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 기간 내에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시험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차곡차곡 보던 중에 이 사건이 터진 거군요. 그러니까 빨리 통과됐으면 좋긴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됐던 상황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서 이게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의 기회를 이제 잃은 채 어쨌든 한참 휴직을 하시고 다시 복직을 하셨어요. 그럼 박 사무장님 그냥 이번에 좀 시험 봤을 때 시원하게 붙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떨어지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영어 시험이나 자격 시험은 객관화된 지수가 있고, 뭐 토익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시험에 어떤 위력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회사가 이 시험에 회사가 내는 시험이니까 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기존에 저는 팀장으로 있었고 이렇게 승무원들은 이제 팀장이 하는 방송과 일반 승무원이 하는 방송으로 나눠서 이제 방송 테스트를 받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여지껏 해온 적이 없는 일반 승무원 방송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게 한 일단 조건이 달라진 거죠. 시험 조건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원어민이 또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이 영어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내국인인 승무원 출신의 직원들이 그 평가에 이제 결과를 준다라는 것도 공정하지 못함이 있다. 혹시 그 과정에서 그럼 시험 치는 과정에서 내가 박창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이익을 주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으신 거예요? 솔직히 이제 지금 몇 해까지 제가 방송 문제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고 제 한국어 점수가 얼마냐 90점이 통과 점수인데 86점이라는 거죠. 영어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걸 보면 문제가 어떤 힘의 영향력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회사 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측은 거부하면서 이제 요목조목 반론 입장 그 해명 자료를 줬는데요. 한국어 시험도 떨어졌다.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지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 겨울이었잖아요, 사무장님. 벌써 3년. 이제는 나 좀 그만 싸우고 싶다. 다시 복직했으니까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좀 조용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법한데.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도 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이 뭐 누군가에게는 작게는 이제 저희 승무원들 또 감정 노동자들이 특히나 이런 상황들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고용주도 노동자를 내 소모품이나 노예처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인 기피는 뭐 좀 다 괜찮아지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대인 기피증 때문에.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공황장애는 조금 많이 극복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작년, 재작년 2번 이제 관람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과호흡하고 뭐 이런 거 죽을 것 같아갖고 그 공연을 보지를 못하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어떤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제가 그거를 끝까지 보게 됐어요. 3년 만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3년 만에 공연 보셨어요? 네네. 아유. 정말 기쁘기도 했고, 이렇게 서서히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고요. 아유, 그래도 좋은 소식 딱 하나 얻어서 좋네요. 다음에는 우리 좋은 소식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좋은 소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다시 소송전에 들어가는 건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1부에서도 특활비 얘기 노회찬 원내대표랑 한참 했어요. 네. 온 나라가 특활비로 어수선한데 두 분은 어떻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특활비를 받아보신 적? 예, 저는 있죠. 언제? 청와대 비서관 할 때. 네.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그게 뭐 특활비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특활비 하니까 그게 특활비구나. 그게 특활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이제 업무 추진비는 그린카드로 나온 것 같아요. 카드로. 그게 아마 업무 추진비. 제가 150까지 쓰는 한도였는데 그다음에 70만 원인가 현금이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업무에 이제 써라.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특활비에서 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명목 얼마 따로 특활비 이렇게 해서 준 건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나왔던 유일한 돈인데 결국 뭐 업무에 다 쓰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노회찬 대표하고 블랙, 그레이, 화이트 했는데 그게 제대로 쓰면 화이트인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정상적인 화이트죠. 이제 직원들이나 또는 뭐 업무차 청와대를 방문하는 부처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 쓰는 거니까. 잘하셨어요. 화이트 쓰셨으면. 이준석 위원장은? 저는 뭐 나라에서 월급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특활비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 지인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이제 계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이제 뭐 그분 직책이 이제 기자들한테 좀 밥을 사야 되고 이런 직책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월 200 정도까지는 따로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때 그분 말씀으로는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기자들한테 쓰는 돈에 반푼어치나 되겠냐라는 식으로 반푼어치나 되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돈 많이 쓰는 거 자기 돈을. 그러니까 그 직위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을 쓰는 직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뭐 그거 외에도 돈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활비라고 하니까 저는 예전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특별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CAC가. 클럽 액티비티. 내가 엄마한테 특활비 갖다 내 이랬던 특활비밖에 없는데 그래요. 특수활동비, 특활비. 하여튼 이준석 위원장도 언젠간 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쓰는 자리. 허성무 소장님도 제대로 모범적으로 쓰는 자리. 이런데. 근데 부지사 때는 특활비가 없던데요. 그냥 업무 추진비만. 그래요? 업무 추진비는 시장은요? 그린 카드로 이렇게 쓰고 제가 시장이 안 돼봐서. 자, 복선을 좀 깔았습니다. 특활비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 주 주제에 들어가 보죠. 이번 주 하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뭐 하한가로 국민의당을 골랐습니다. 항목이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지만 다 그렇게 나뉘어서 이제 썼다. 그렇죠. 업무를 위해서. 예, 가능적으로 쓴 건데 그렇게 쓰는 문제하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편법하고 그다음에 그 쓰면 안 되는 데다가 쓴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공범인데 가져다가 집에서 생활비로 쓴 거 이런 거는 명백한 불법이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그러면요, 노 대표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특수활동비에도 블랙, 그레이, 화이트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 용어의 뜻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 느끼시는 바로 그거.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문제가 있던 어떤 법에 의해서 쓰여왔던 합법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편법적으로서는. 그 이제 그레이쯤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완전히 불법인 것. 그럼 블랙. 돈을 가지고 뇌물로 줬다거나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썼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생활비로 썼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전부 다 불법인 거죠. 자,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매월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는 그 특수활동비는 뇌물의 성격. 게다가 그걸 가지고 뭐 이걸 피부 미용에 썼다거나 여론조사에 썼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이건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으니까 블랙인 거고. 검찰이 친박계 최경환 의원도 1억 받았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요 혐의 잡고선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는 게 뭔가면은. 그게 불법이 안 되려면은 최경환 그 의원이 뭐 국정원의 그 뭐 비밀 공작의 공작원으로서 활동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불법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뭐 국정원의 비밀 공작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여지지 않기 비밀 때문에. 공작원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블랙이다. 그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되진 게 아니죠. 불법이죠. 그러면 특히나 청탁이나 뭐 이런 그 청탁의 대가로 준 거라면은 명백한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이건 뇌물죄까지. 최근에 한 언론이요. 일부 국회 정보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막 그 이름까지 지금 찌라시로 돌아다니는데 검찰이 이거는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봅니다. 아니 저는 그건 덮어두는 거다. 문제가 이제 커질까봐 정치권으로 이렇게 안 그래도 검찰이 자기들의 어떤 그 권한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높으니까. 이 확대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덮어두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어떤 그 비밀 공작에 가담해가지고 그 공작금으로다가 공작 활동비로다가 돈을 받았다면 합법이지만 다른 용도 내지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은 다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불법이죠. 다른 데가 아니라 정보위 소속 의원. 김현정의 뉴스 쇼.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조치다. 살인정권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최대 작전을 지원하겠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이라 그리 놀랍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2달 가까이 도발을 멈추고 있는 북한이 다시 도발을 시작하진 않을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막상 발표가 되고 나니 걱정이 더 커진 사람들, 바로 포항의 수험생들입니다. 교육부는요, 예정대로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고 만약에라도 시험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 포항 6,000명에 대한 구제책은 차후에 따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연 이들만을 위한 뾰족한 구제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부디 최소한 적어도 그날만큼은 여진 없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참 자연의 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아침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번째 포인트, 이 북한 소식부터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테러 지원국 9년 만에 낙인입니다. 예, 재지정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자들의 추가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 살인 정권을 고립하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던 게 1988년 그 대한항공 폭파 사건 직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됐다가 2008년 핵시설 검증에 합의하면서 그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9년 만에 다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죠. 근데 재지정,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재무부가 내일 그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고 또 2주 후에는 그 제재가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할 수만 있다면 김정은과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말도 하고 북한도 한 2달가량
도발 자제하고 유화 국면이 좀 조성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북한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찾지 못했다는 게 아마 미국의 결론인 듯한데요. 위기 고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그래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발표 직후에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 유용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좀 헷갈리시죠. 시작은 국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는 그 특활비였는데 그 후로 막 여기저기서 툭툭 특활비 얘기가 나오니까 대체 뭐가 뭔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거는 되고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건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분의 설명을 좀 들어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특수활동비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거든요. 네네. 예, 이게 지금 모든 정부기관에 다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대부분 모든 정부기관은 아닌데 예. 많은 정부기관들이 이제 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고 있죠. 쓰고 있고. 근데 원래 이 특활비는 예. 기재부 예산 지침에 따르면은 예. 기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그러니까 영수증을 끊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서 특활비란 명목으로 배정된 것이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 90%가 국정원, 국방부, 경찰 이 세 곳에서 쓰고 있어요. 국정원, 여기 다 정보 내지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군데 이외에는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도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 10% 가지고 다 나눠서 특활비 조금씩 주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요. 국정원이 특활비를 007 가방에 담아가지고 청와대에 상납했다. 그 액수가 40억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두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이랬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무슨 국회 정보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검찰도 그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줬다는 말이 나오고 근데 그건 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아니 뭐 대체 어떤 특활비는 줘도 되고 어떤 건 상납이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목적 용도 등을 엄밀하게 따져야지. 예. 그냥 똑같은 돈이라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다는 돈도 그게 작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뇌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빌린 돈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찍었어도 돈의 뭐 사용세가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제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줬다면은 예. 준 것은 일단은 국정원 돈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게 되기 때문에 그게 공금 유용이 되는 것이고요. 공금 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걸 뇌물의 목적으로 줬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미 북한은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죠. 그래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중국의 대북 특사가 빈손으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좀 판을 흔들어 보려고 이런 조치 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지켜보죠. 네.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오락가락 입장이 흔들리는 공수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심사 소위원회를 열고요.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공수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최종 입장이 관건이죠. 그런데 그렇죠. 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하는 기관이라면 공수처든 뭐든 설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법사위원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 말이에요, 이건? 네. 적폐 수사에 한창인 검찰의 불만을 터뜨리면서 입장 변화를 시사한 대목이죠. 예. 그런데 이후에 홍준표 대표는 다시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충견이고 공수처가 맹견이에요? 그렇게 해석되는 대목이죠. 그렇게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모습이네요. 공수처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네, 최장기간 조각의 완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 임명 얘기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홍 후보자를 오늘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요?
야권의 반대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2번 연속 무산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새 정부 1기 내각이 출범한 지 196일 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조각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인사 갈등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 같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아직 지명되지 않은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야당이 아마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를 연일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불똥이 검찰 특활비로 튀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활비 여기저기서 특활비가 날립니다. 어제 검찰이요 최경환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의 특활비와 관련된 수사가 정치권 전역으로 확산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의 특활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이 준 특활비만 수사할 게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준 특활비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아니 홍준표 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그 특활비로 생활비 썼다고 말했던 분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지금 법무부에 줬다는 그 특활비 이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앞에 것하고는 좀 많이 성격이 다른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관행 자체가 잘못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서울지검장 이영렬 씨하고 이제 안태근 국장이 그 부하들 데리고 같이 이제 서로 격리하는 어떤 술자리가 만찬 자리 가져가지고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특활비를 줬죠. 이 팀한테 주고 저 팀한테 주고. 특활비를 상대에게 주는 되게 이제 특활비가 수사와 기밀이 요구되는 어떤 정보 계통에 써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런 어떤 어디서든 좋다는 식으로 눈먼돈처럼 이렇게 배정해서 나눠줬었던 관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 부처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받고 있는 특활비. 그 특활비도 그런 성격의 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도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행 속에서도 관행을 넘어서서 어떤 불법이 되는 행위. 예를 들면 국정원이 특정한 자기들이 어떤 특활비가 계속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게 문제되니까. 문제되니까 당시에 이제 그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자기들이 특활비를 갖다가 뇌물처럼 줘가지고 국정원 좀 봐달라고 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한테 준 특활비는 가치가 이제 산하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 우리가 특활비가 이 정도 있는데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같이 쓰자 이렇게 준 거면은 관행적으로 괜찮다는 거고. 법무부의 특활비가 법무부의 특활비가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용처로 비목으로 해가지고 나뉘어져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국회 특수활동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국회 80억 정도가 뭐 이 당의 원내대표 대표한테 주고. 입법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그 의원연구단 단체 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명목 자체가 일단은 원래 기재부의 지침하고 다르다라는 지적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가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활동 지원 이런 거는 특활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앞으로 계속 쓰라. 이제 그런 이제 개선책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국회 특수활동비 중에 국회의장이 쓰는 명목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국회의장도 일정하게 관례대로 쓰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법무부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중에 법무부 장관이 쓴다거나 검찰국장이 쓴다거나 이런 거는